여러분들의 자산을 무조건 연금에 들어가는 자산은 그냥 주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한 20% 채권, 한 80% 주식, 그냥 S&P 500, 나스닥, 고배당주 뭐 이런 ETF를 가지고 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초이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최근에 뭐 국민연금 뭐 개혁안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뭐 국민 의견들도 뭐 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더 내고 더 받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이 시장에는 이 나중되면은 뭐 소득의 뭐 한 30-40%를 다 연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오해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거는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그 적자 부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한 36% 이 정도 보통 나오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보시듯이요, 적자가 나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국가가 그 부분을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국가가 여기에 얼마나 보전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죠. 두고 봐야 되는데 결국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36% 개인이 그렇게 그 보험료를 낸다면은 개인의 삶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 조선시대나 이런 데를 보면은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 내고 나오고 세금 내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냐 하면은 1년 중에 6개월을 국가에 공짜로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보험료율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13% 올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게 올리면은 조금 나아질 것 같고 이게 추가로 또 조금씩 올릴 것 같습니다. 뭐 15% 이래서 왜냐하면은 서구 국가들은 거의 이제 18% 이 정도 20%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올려갈 것 같습니다. 올려가면은 미래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36%가 아니라 이제 줄어들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또 이제 재정으로 좀 분담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건 재정 축의 가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지금 보험료율이나 이런 것들을 연금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는 것이고요. 이걸 미래를 바꿔 나가야죠. 안 바꾸면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 후 세대 아이들이 뭐 계속 태어난다면야 뭐 나도 이제 뭐 내겠다. 뭐 내가 내고 나중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위기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중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재정으로 이게 충분히 좀 충당이 될까요? 뭐 큰일 납니다. 그는 큰일 나는 것은 확실하고요. 2060년 뭐 이런 때 가면은 한 해에 300조 뭐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납니다. 300조요? 예, 물론 이제 현가로 따지자면은 그거보다 훨씬 낮을 거고요. 그럼 미래에 이제 물가 상승 가치하고 다 감안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죠. 좀 지나면 한 해 500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속도를 늦추면 늦출수록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9%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나중에 적자를 메꾸려면은 갑작스럽게 18% 올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적수를 쌓아가듯이 이렇게 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 개혁이나 이 변화를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계속 선반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연금을 받는 60년대생들도 연금이 깎일 수 있고요. 줄 돈이 없는데 깎여야죠. 그런데 연금을 받았는데 구매력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해결 방법인데요. 고통스러운 해결 방법이죠. 연금 액수는 안 줄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2,500원이 돼버린 겁니다. 시장에 그냥 돈을 풀어버려가지고. 예, 그럴 수도 있고 국가 부채가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죠. 그리스가 이제 그때 피그 국가들이 이제 그런 재정 위기였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정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런 사태가 닥치게 되면은 보통 환율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연금을 200을 받았다 했는데 환율이 2,500원이 돼버렸다. 기름값이 막 리터당 3,000원 되는 거. 예, 대구매력이 또 물가 올라간 것은 이제 연금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커버를 그 연동되니까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 주는데요. 대외 환율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안 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연금의 액수를 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 쉽진 않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막 최악의 상황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미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갑니다. 예, 지금이 심각한 상황인 건 맞다. 네, 그래서 개혁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의 시발점은 약간 저출산과 뭐 고령화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그 걱정이 조금 과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맞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시는지. 물론 이대로 가면 심각하죠. 사회도 똑같이 변하니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AI하고 이제 로봇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로봇개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달도 요즘 로봇개가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따 애완동물도 또 로봇개가 혹시 할까? 일본에서 이미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보라는 로봇을 이미 만들었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만일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거기에서 바꿔간다면은 그러면은 잘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이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직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회 전체에 작동하는 그 원리를 좀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 좀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낫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가 인구 구조는 붕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경제 성장도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인구 말씀드렸죠. 성장률 변수처럼 한 해 한 해 팍팍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뭐 제가 보기엔 이 동안에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기들을 본다면은 뭐 그거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사회의 시스템을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빨리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적응을 하는 거죠. 토인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챌린지와 리스판스의 과정이다. 우리 챌린지를 받은 것이죠. 네. 초고령 사회. 이제 리스판스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가 우리보다 한 20년 정도 빨리 왔는데요. 그때는 AI고 로봇이고 이렇게 발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거기 자기들도 사람을 덜 쓰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로봇을 막 만들었는데요. 로봇이 AI가 장착이 안 되니까 별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다시피 AI가 급속하게 발전된 상황에다가 로봇 기술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거기 고령 사회를 이제 초고령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본보다는 훨씬 낫죠. 사람을 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를 해야 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응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런 비관적인 것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과학기술의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은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과학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을 하고 활용을 하면은 사회를 좀 더 덜 비관적이고 연착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기대감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약간 조금 좀 비관론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 2030 이런 분들은 돈 번 거를 다 이제 해외 자산에 좀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자산에 보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도전에 대한 응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응전을 성공적으로 할지 응전에 실패할지 그런 건 모르는데 환경은 상당히 이제 터프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을 분산을 하셔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이제 귀결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을 가진 곳, 기술력도 좋고 인구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치도 좋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금을 어디 숨기고 싶었다면 제일 안전한 곳에 놓고 싶으실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디에 두고 싶으냐? 안전하고 좋은 곳에 두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외로 옮기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국내에 있으면은 우리는 국내 통화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지금 벌써 이제 1,300원 중후반까지 왔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은 당장 보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통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미국의 주식하고 달러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합들이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라는 것이죠. 좀 안전한 통화, 그다음에 좀 더 튼튼한 위치에 있는 안전한 곳에 있는 자본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스폰스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내가 자산을 관리하는 것과 리스폰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노후 대비라는 거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어떤 수입이 필요한 것일 텐데 네. 이런 거를 지금부터 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좀 투자를 좀 연령대를 혹시 어느 정도를 보셔야 돼요? 뭐한 40대 40대 정도가 제일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정도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 자산 구성 비율을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스베이 조사에 따르면은 네. 거의 한 좋게 80%에서 90% 사이가 금융자산에서 예금이고요. 네. 전체 자산에서 거의 80% 정도가 실물 자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겠죠. 좀 부동산하고 예금 딱 들고 그렇죠. 있는.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들고 있는데요. 주식도 물론 조금 들고 있죠. 그래서는 이제 좀 더 소득이 많은 층입니다. 그렇게 들고 있는데 이 자산 구성으로서는 노후 대비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구성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앞으로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거든요. 지금까지는 위너였지만요. 앞으로는 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과하게 돼 있는 것, 자기 집안채 돼 있는 건 당연히 해야죠. 네. 그것까지 팔고 뭐 다른 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노후에 집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 후에 다른 것들로만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뭐 한 채 더 사서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요.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 혁신 사회도 오게 될 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최우량 혁신 기업, 최우량 기업의 지분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0대 분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앞으로 돈을 조금씩 다 저축해서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주식 넣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금으로 이제 따박따박 받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노후에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 아예 연금 쪽에다가 많이 집어넣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연금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요. 연금이 영어로 이제 펜션이라는 게 있고 어뉴이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연금이지만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달라요. 네.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들 납입하시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세 받기 시작할 때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평생 그 금액을 주게 되죠. 근데 퇴직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퇴직할 때 옮길 때 IRP에 목돈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이 목돈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는 거하고 어뉴이티라는 것은 이제 다르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따박따박 받는다는 것은 그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나 종신연금은 따박따박인데요. 다른 것은 이제 자기가 결국 자산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출할 때 이야기이고요. 자산을 축적할 때 가장 좋은 비클이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소득 공제도 되죠. 세액 공제되죠. 그다음에 제율과세 되죠. 과세 이연되죠. 이런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 연금이라는 비클을 사용하셔 가지고 일단 자산을 막 축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인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연령대 분들은 일단 축적하는 연령대이니까요. 연금이라는 비클에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계속 그냥 축적하는 거. 뭘 통해서 축적하느냐. 그게 이제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이나 몇 년 전에도 자꾸 이제 토론회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퇴직연금에 넣어놓는데 얼마나 운영을 못했으면은 운용 수익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건 뭐 큰일이다 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5에서 5.5%인데 퇴직연금은 왜 2%이냐 이거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실수를 했어요. 올 초에 이제 해외 채권을 운영하는 매니저가 들어왔는데요. 해외 채권의 펀드 수익률이 내가 거의 6년 7년을 갖고 있었는데 이 펀드 수익률이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만은 이거 우리가 특별히 운영 잘못한 거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수익률이 뭐 2%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무슨 운용을 잘못했냐 했더만은 대표님 2017년 정도가 금리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4, 5% 안 되는데 2%였어요. 그때부터 2%였고요. 그다음에 0%로 떨어졌다가 지금 4%로 올랐잖아요. 이런 추세로 휙 한번 가버리면요. 채권 수익률이 진짜 연 한 2%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주식도 2%였어요. 채권도 2%였어요. 우리나라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2%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왜 5.5%를 냈느냐?
국민연금 요즘 거의 30% 가까이 해외 주식 갖고 있습니다. 네. 환했지도 않았어요. 환율이 저렇게 오르면은 환차익도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또 대체 투자 부분을 한 10% 정도 하거든요. 거기는 기대 수익률이 거의 뭐 10에서 15%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은 거의 10%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5.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연금의 자산을 국내에만 한정하시지 말고요. 네. 해외에도 두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대체 투자를 하지만은 우리는 리츠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하면서 자산의 구성을 그렇게 좀 바꾸셔야 수익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그냥 뭐 묻어두고 뭐 이런 난 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약간 좀 저성장 국가로 좀 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내 자산을 어떻게 굴리고 어디에 넣을지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전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금이라는 비커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제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에요. 그 연금의 DB형은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DB형도 직장을 옮길 때는 IRP로 다 옮기게 되거든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자산을 넣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가요. 노후의 준비를 개인들한테 많이 던져놓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좀 해라. 알아서 해라. 예. 그러면 이게 또 쉽지 않은데 사람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TDF라든지 디폴트 옵션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넣고 있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박사님도 이제 60년대 생이시고 이제 은퇴를 막 준비하는 그 나이대에 계신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막 20, 30대 이제 막 사회생활 이제 막 해서 앞으로 뭐 열심히 할 날이 더 많은 요 세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꼭 요럴 네. 때 요거 놓치는데 요거 꼭 챙겨라. 요거 꼭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 자꾸 하면 이거 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저도 많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자산 운용을 할 때는 포트폴리오 초이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초이스 뭘 선택할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보면은 이제 저희 세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해 보면 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그러고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쉬운 네. 게 아니죠. 네. 지혜롭게 되려면은 어떤 철학이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이죠. 내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텐데요. 내가 이 직장을 힘든데 나갈까 말까 이것도 초이스입니다. 그걸 할 때는 나의 철학의 문제이죠. 내가 관점을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지 미래를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잘 되어야 그다음에 선택을 바로 하실 수 있고 그 선택이 잘 되어야 말 그대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시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다른 거는 차치하고 제가 만일 20대가 되었다면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장기신용은행이라고 은행을 들어갔다가 이제 투자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네. 때문에 없어져서 이제 부득이 옮기게 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대를 시작했다면은 나는 정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는 것을 거의 80% 정도를 나는 거의 주식을 했겠다. 그것도 지금 같으면은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 그냥 이거는 적립식이니까요. 꾸준히 해나가면 되고 그냥 그걸 한 30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은 부가 훨씬 잘 쌓이지 않았을까. 뭐 다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비.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뭐 S&P 500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페이퍼에서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한 페이퍼가 있는데요. S&P 500은 10% 기대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그러면은 어떤 미국에 있는 종목을 선택했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임의로 종목을 아무거나 눈 감고 선택했다고 하면. 뭐 확률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무래도 낮지 않나요? 또? 네, 0% 이하입니다. 0% 이하. 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벌지만요. 임의로 선택을 하면은 0% 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임의로 선택하나 지가 고민해서 선택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럼 사람들이 종목을 사는 사람들은 임의로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기대 수익률이 0% 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합지수는 미국이 10%가 되었느냐. 슈퍼스타 종목 4%가 그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4% 종목의 4%를 선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해외 주식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은 수익률이 그래도 좀 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중에 한 종목이 수익률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그게 뭐겠습니까? 뭐 그게 엔비디아, 예, 맞습니다. 그게 한 230% 수익이 네. 나가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현실이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 저는 채권 매니저라서 주식은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주식 종목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런데 몇 개 종목 때문에 그걸로 이제 수익률을 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20대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무조건 연금에 들어가는 자산은 그냥 주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한 20% 채권, 한 80% 주식. 그것도 네. 그러시면은 3대 7만 하셔도 꽤 돼요. 그 정도 두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과 우량한 통화 그렇게 두시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다고 연금은 어차피 종목 못 하니까 괜찮겠습니다. 그냥 S&P 500, 나스닥, 고배당주 뭐 이런 ETF를 가지고 하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언제 제가 20대였으면 그럴 거고 여러분들이 20대, 30대면 앞으로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어디에 둘까입니다. 국내의 주식에 둘지 해외 주식에 둘지 국내 부동산에 둘지 리츠라는 우량한 부동산에 둘지 이런 선택이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예. 결국에 이 뭔가 개별주로 막 이렇게 대박 내고 막 이런 것들을 쫓다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들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아예 시장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나라나 뭐 이런 것들에 그게 관점이고 그게 초이스로 온 것입니다. 네. 내가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초이스를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가져간 것이고요. 그 초이스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노후 준비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노후 준비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